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임용에서 보건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김희지입니다. 오늘은 2025년 보건 임용 합격 설명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지금 11월 25일이었죠? 이제 1차 시험을 보고 지금 내년 준비를 할까 고민하고 계시는 재수생 이상 N수생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이제 보건교사에 이제 관심을 갖게 돼서 초수로 이제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보건 임용고시 시험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먼저 개요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는 지금 국립이랑 사립으로 해당이 되고요. 실제 지금 대부분은 그러니까 공립이 지금 국립이랑 사립으로 해당이 되고, 저희는 이제 중등교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만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초등에 해당이 되는지 중등에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중등교사로 이제 돼 있고요. 그리고 시험에 이제 1차 시험에 출제를 하고, 그리고 실제 채점을 하고 2차 시험을 출제하는 기간 모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에요. 이 기간에서 실제 출제위원도 선정을 해서 시험도 출제를 하고 있고 채점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12월 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번에 시험 보고 채점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리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각 시도마다 올해 몇 명을 뽑을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고문을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원서 교부하고 시험지 이제 나눠드리고 합격자 발표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하죠. 그래서 이제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제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1차 합격자 발표는 한 달 좀 있다가 발표를 하죠. 그래서 12월 28일 정도에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고 2차 시험은 1월 24일 날 이렇게 시험을 이제 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요 개요 먼저 보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시험이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교육부 고시에 따라서 저희가 시험 범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고시 제 2017-126호 별표 3에 보면은 보건교사 2급의 기본 이수 과목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분야의 기본 이수 과목에 제시된 과목이 저희 이제 시험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보건교육, 간호관리, 기본간호학, 상담 이론과 실제, 그리고 기초 건강과학, 건강사정, 학교보건 및 실시, 아동간호학, 성인간호학, 정신간호학, 지역사회간호학, 응급간호학, 모성간호학이 있죠. 그래서 학교 보건 및 실습 과목에 학교 안전 교육 관련 내용이 꼭 포함될 거라고 해서 학교 안전까지 저희가 이제 다 되어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이 어떻게 과목이 되어 있는지는 이렇게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교육학이 20점이고 전공이 80점으로 1차 시험은 총 100점으로 이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올해 시험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전공이 A와 전공 B 이렇게 해서 올해도 23문항을 보셨던 거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공 A 같은 경우에는 12문항이 나왔는데 그 중에 단답형이 4문항, 서술형이 8문항. 그래서 배점은 40점으로 되어 있고요. A만. 그리고 전공 B는 단답형 2문항, 서술형 9문항. 해서 11문항으로 해서 총점이 전공 A 40점, 전공 B 40점에서 80점이 되겠죠. 그리고 그 안에서 교과 교육학이 25에서 35%가 포함이 되고 교과 내용학이 지금 75에서 65%예요. 그래서 교과 교육학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학교 보건이나 지역사회를 뜻할 테고, 교과 내용학이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이런 이제 과목들이 쭉 포함이 되겠죠. 응급이라든지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교육 과목들이 이제 포함이 되신다고 됩니다. 그리고 한국교육평가원 자료를 제가 그대로 이제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출제위원들에 대해서도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가위원회에서 이제 그 출제위원 자격이라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조교수 이상의 이제 대학 전임교원, 그 다음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나 국공립 연구기관의 연구원, 그리고 교육경력 5년 이상의 중등학교 전구교원, 여기에는 교장, 교감, 그리고 수석교사, 연구사, 장학사 이런 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출제위원들이 실제 출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지금 채점 기간이잖아요. 12월 중순까지. 그리고 12월 28일 날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나오는데 채점은 그럼 어떻게 돼 있느냐 해서 채점위원들이 지금
그 보시면은 몇 인으로 돼 있어요? 3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가요. 그래서 실제 평가 이제 채점 기준이랑 모범 답안을 가지고 워크숍을 가서 실제 가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채점을 해서 채점위원 간 동일 문항, 동일 답안에 대해서 가채점을 이제 실시를 해요. 그리고 세 분의 채점위원들이 이걸 가지고 이제 비교하고 협의하고 서로 간에 이제 신뢰도를 확보를 한 다음에 실제 이제 수정할 사항이 있다. 어떤 채점 기준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정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3인이 독립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확정된 채점 기준에 따라 하나의 답안에 대해서 3인이 독립적으로 채점을 하고 나서 다 합치겠죠. 그래서 평균 점수를 이렇게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지금 모범 답안과 채점 기준 다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실제 이제 이번에도 1차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강사들은 이제 가담안을 이제 제시를 해서 가채점은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비공개가 원칙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이제 공부를 할 때 계속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주신 내용들이 있었어요. 중요도가 높은 게 도대체 어떤 거냐, 그죠? 그러면 이제 저는 기출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기출이라고 하면 90 몇 년도 때부터 시험 문제 객관식부터 나왔던 거니까 지금 몇 년도예요? 우리 2025년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의 막 25년, 막 27년 막 이런 문제들까지 다 봐야 되느냐라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요도가 높은 거는 최근에 그래도 기출되었던 거, 뭐 최근 5년, 많게는 10년까지. 그리고 실제 내가 이제 출제위원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론이 흔들리진 않아야 돼요. 어떤 문헌에서는 이게 답이고, 어떤 문헌에서는 이게 답이고, 강론마다도 차이가 있고, 그런 이제 뭐 논문에서도마다 차이가 있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요즘에는 쓸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서술형이 아니잖아요. 서술형으로 나왔지만 예전처럼 막 10줄씩 막 쓰라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하고 답이 명확한 거를 위주로 이제 저는 사실 이거를 되게 많이 포인트를 잡았었거든요. 내가 출제위원이라면 정말 문제와 답이 명확한 거를 내겠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비공개 답안인데 이게 이슈가 또 되면 안 되잖아요. 이의 신청 들어오고. 그리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이제 최신 경향이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우선은 저는 이제 짚고 갔었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기출에서 한 70%가 나왔고 작년에 한 90%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올해 7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는 기출이 작년만큼 많이 나올 수는 없어요. 사실은 작년에 너무 많이 나왔고 좀 쉽게 나왔고 변별력이 사실은 좀 없어지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이제 기출에서 비율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이 한 70%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그럼 기출이라고 하면은 어디까지를 봐야 되고 기출 확장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되게 좀 난해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제 기출에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주관식 기출, 그러니까 객관식은 버리고, 왜냐면 시간이 있으면 다 그거 꼼꼼히 보면 좋은데 객관식 답 중에서 저한테 계속 질문을 주셨던 것 중에서 요즘에 이론이랑 약간 핀트가 안 맞는 것도 있었고 문제가 약간 명확하지 않은 것도 있었고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주관식 기출 중에 최근 10년 이내로 저는 잡았고요. 그리고 국시 문제에서는 최근 3년에서 5년 문제, 그래서 그것도 최근 3년에 이제 나왔던 문제인데 임용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은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러니까 국가고시가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임용고시랑 국가고시는 범위부터 틀리잖아요. 사실은. 국가고시는 성인 간호학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학교보건이랑 지역사회가 대부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국가고시에서 간호사로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이 문제에 나왔다라는 거는 최근의 이슈나 최근의 경향성을 반영을 한 거기 때문에 임용고시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간호사 면허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본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기전이나 약물 같은 경우에도 이론의 근거가 변화가 없는 거, 이런 것들이 좀 기출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잡고 갔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 이제 최신의 그런 경향을 많이 반영을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학에서 조교수로 있었고 겸임교수까지 하면 한 5년 정도 근무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근의 트렌드는 다 알아요. 학교에서 뭐가 중요하고 국가고시에서 뭘 중요하게 다루는지는 알지만 제가 완전하게 다 모르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심리 부분이나 상담 부분은 거기에 담당하는 이제 제가 임상 심리사한테 계속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외부 자문을 좀 많이 저는 이제 구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광론서가 최근에 변경이 됐다, 개정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생이나 교직원 건강에 최근에 이슈 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감염병이 확 돌았어. 그럼 당연히 그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보통은 이런 이슈 사항들이 보통 어디서 나와요?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거의 이제 뉴스를 다 검색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뉴스에서 이슈가 된 건강 문제에 대해서 나오면 그 다음에는 사실은 정책이 반영이 되잖아요. 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정책이 반영되고 그게 이제 더 강제적으로 집행을 해야겠다라는 것까지 하면 이제 법개정까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이제 꼼꼼하게 보려고 했고, 그 다음에 건강이나 질병 관리에 이제 최신 이론이나 모형, 이제 제가 마지막은 아니지만 이제 그 통합 모의고사 10월 들어갈 때 변증법적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것도 이제 냈던 이유가 강론서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선은 했고, 이제 요즘에 마음 챙김 이런 게 워낙 많이 이슈가 됐었던 사항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 임상심리사한테 또 물어봤어요. 요게 지금 심리나 이런 쪽에서는 어떻게 취급이 되고 있고 다뤄지고 있느냐 했더니 최근에 되게 중요한 이슈 사항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걸 또 모의고사에 냈고 시험에 또 실제 반영이 됐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론이나 모형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러면 김희진이라는 사람이 연간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게 아마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야기를 했듯이 강론서를 가지고 우선은 수업을 할 예정이고, 저의 이제 수업 스케줄은 1월부터 5월까지는 목요일이랑 토요일 강의예요. 그리고 6월부터 11월까지는 토요일 강의. 그래서 제가 이제 토요일 강의를 하는 이유는 이제 뭐 같이 기간제 교사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주 5일 그 상근직이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의외로 토요일날 강의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강의로 우선 잡고, 이제 목요일날 이론하고 뭐 토요일날 또 기출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 제가 이 표가 혹시라도 이해가 이제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이렇게 표로 써놨어요. 이제 보시면은 1, 2월에는 이론이 목요일, 토요일 다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죠. 올해 수업을 해본 결과 이제 저는 7월 모의고사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영역별을.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다른 강의를 듣고 이론을 듣고 오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재수생 이상 분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5, 6월에는 기출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기출이 어느 정도 됐을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끝까지 안 되어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다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천식이라든지 뭐 아토피라든지 이런 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끝까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아서 기출을 좀 빨리 나가야겠다, 그리고 좀 장기간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수강생들이랑 저는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물어보거든요. 어떤 게 필요하고, 사실은 저 혼자 막 이렇게 아무리 강의를 잘한다고 해도 수강생들이 사실은 필요한 것들을 제가 또 잡아주고 그걸 또 알려주고 하는 게 이제 그 강사로서 좀 자질이라고 봐서 계속 물어봤었는데, 이론 강의를 조금 길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요청이었어요. 그래서 1월에서, 이게 이론은 1월부터 5월까지 쭉 나가요. 근데 이제 1월, 2월에는 이론이 나가는 거죠. 같이. 어느 정도 그래도 이론이 이제 제가 초수생, 뭐 재수생 이상 분들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기출을 나가려면 이론이 조금은 나가야 돼요. 그래서 1, 2월에는 목요일, 토요일 이론이 나갑니다. 이때는 목요일은 지역사회, 토요일은 정신이 같이 나가요. 그래서 1, 2월에 이렇게 이론이 나가요. 그리고 한 2월 마지막 주 이때부터는 성인이 나가면서 성인이 2, 3월까지는 나갈 거예요. 그래서 3월부터 제가 5월까지는 목요일이 이제 이론이에요. 그리고 3월부터 6월까지는 지금 토요일이 기출이에요. 그래서 기출이 3, 4, 5, 6, 4개월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갈 거고, 이론은 이렇게 1월부터 5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론의 그러면 순서는 1, 2월에 동시에 지역이랑 정신을 같이 나가는 이유가 재수생 이상 분들도 정신을 너무 어려워해요. 생각보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인지 왜곡, 그죠? 그리고 방어 기전, 치료적 의사소통. 너무 그 중에서 분명히 한두 문제가 꼭 나오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마 과잉 일반화, 뭐 선택적 추상화 이런 거 다 5번씩 설명 들었는데도 계속 헷갈려 하셔서 이게 정신이 그리고 생각보다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거를 1, 2월에 같이 나간다. 그리고 성인 파트는 워낙 광범위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강론소로 강의를 할 거라서 성인의 응급이나 노인까지 포함시키면 굉장히 많거든요. 성인은 먼저 끝내놔야 돼요. 그리고 4월 되면은 모성을 할 거예요. 모성도 우리가 좀 출제 예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게 사실은 요즘에 최근에 모성 부분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아동을 할 거예요. 근데 올해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작년에 성인 파트가 너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성인은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다. 이번에는. 그리고 모성은 강론서를 꼭 봐라. 들어가기 전에도 계속 강구를 했는데 강론서가 없대. 그래서 강론서로 모성은 꼭 봐야 된다. 꼼꼼하게. 그리고 아동은 제가 출제자로서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아동에서 문제를 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확장을 계속 했는데 아마 끝에 통합 모의고사 들으시면 제가 계속 아동은 문제를 낼 게 없다. 이게 내려면 확장하려면 끝도 없는 게 아동이고 아동의 기전은 대부분 성인에서 바탕이 돼서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을 먼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동은 계속해서 이걸 못 내야 되지? 계속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결핍증, 성장결핍증, 성조수증, 뭐 여드름 이 중에서 나올 것 같아서 이제 끝에는 거의 그 정도만 하긴 했는데 이제 확장도 하긴 했죠. 그리고 학교 복원을 5월달 제일 마지막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7월부터 강의를 하면서 감염병, 그러니까 질병관리청에서 감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매뉴얼, 예방접종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잖아요. 특히나 이번에는 막 수두나 이런 거 바이러스 명칭까지 끝에도 바뀌고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 복원은 뭐가 많아요? 감염병 말고 법 개정은 대부분 상반기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거의 1월에서 4월까지 그 법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뭐 지역사회랑 학교 복원이 중요하다고 1, 2월에 선생님들한테 이론을 했어요. 그러면 6월 전에 또 한 번 가르쳐야 되고 또 수정을 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들이 되게 저는 좀 안타까웠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 계속해서 이제 매뉴얼 된 거, 이제 개정된 거 알려주긴 하는데 또 수정해야 되고 또 수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불편하겠다 싶어서 학교 복원이 중요하지 않아서 5월로 미룬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면서 정확한 것만 애우게 하려고 5월에 넘긴 거예요. 그리고 학교 복원 요즘 최근 좀 출제의 경향이 떨어지긴 했지만 법이나 이런 것도 최신 거를 분명히 애워야 되잖아요. 시행령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지금 진행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기출을 보시면 3, 4, 5, 6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 4, 5, 6월에 토요일 날을 해요. 그러면은 실제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기출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시험 끝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론서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강론서를 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단권화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책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실제 기출을 똑같은 문제를 또 다시 풀어보라고 해도 못 풀어요. 그래서 실제 그거는 다시 풀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 뭐 5년, 6년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제 변형되고 확장되고 해서 이제 기출을 유형으로 바탕으로 해서 확장된 문제 풀이를 3, 4, 5, 6월에 할 거예요. 그러면 4개월이면 이게 9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면은 9시부터 5시까지 수업을 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고 저는 모의고사 시간을 그렇게 막 120분씩 안 주거든요. 되게 빨리 짧게 끊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실제 우리가 긴장하면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90분, 100분밖에 안 들여요. 그러면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기출을 이제 하다 보면은 실제 제가 이론을 하고 나서는 그 또 선생님들 요청이 뭐였냐면 지금 1월 11일 날 제가 그 개강이거든요. 목요일 날. 그러면은 1월 11일 날 지역이 나갔어요. 그럼 그 다음 주 지역이 또 나갈 거 아니에요. 목요일마다 강의니까. 그럴 때는 첫 번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쪽지 시험을 볼 거예요. 근데 그 쪽지 시험을 볼 때 무조건 가로넣기나 완전히 그때는 서술을 다 쓸 수가 없잖아요. 복습을 아무리 하고 온다고 해도. 그래서 실제 하나하나 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뭐 성장판, 이뮤노글로빈 E 다 알긴 알지만 그 정확도를 높여서 그 개념을 명확히 알기 위해서 그 개념들의 그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 중에서 주요한 개념들의 가로놓기 위주로 쪽지 시험을 그때그때 봐야지만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렇게 잡을 거고 이
3월부터 6월까지 기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많은 기출 변형 문제까지 확장 문제까지를 풀고 여기까지 마무리를 어느 정도 지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영역별 모의고사를 7, 8월에 이제 시행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범위를 줘야지만이 선생님들이 회독이 가능하잖아요. 물론 이제 이 기출도 다 범위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출에서 한 3번 정도, 제가 중요하다는 거는 3번 정도를 다룰 거고 영역별 모의고사 최소 2번 이상을 다룰 거예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에 이제 통합 모의고사를 보긴 봐야겠죠. 실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통합 모의고사를 보고 11월에 파이널 모의고사는 이게 이제 주수에 따라 틀릴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대부분 종강이 시험 전에 한 2주 정도는 끝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상한 거는 한 3주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11월 둘째 주에 파이널 강의에서 파이널 모의고사에서 했던 게 거의 많이 나오긴 했었거든요.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통합 모의고사는 범위 없이 다 주잖아요. 범위 없이 그냥 랜덤으로 문제를 실제 모의고사 현장처럼 이제 다 A, B로 해서 나눠드리는 거고 파이널 모의고사는 범위를 줄 거예요. 3주에 걸쳐서. 왜냐면은 마지막에 회독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선생님들이 걸리고 마지막에 그 11월 달이 사실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벼락치기 하듯이 11월에 엄청 많은 지식들을 빨리 그때 습득을 하고 인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했던 게 문제를 엄청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오셨던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2, 3주만 더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제 종강 때 이제 저도 제가 이제 힘들긴 해도 되게 문제를 엄청 드려서 요때 범위를 3주 안에 범위를 지정을 해가지고 뭐 1교시는 지역사회, 2교시는 정신 뭐 해서 계속 뭐 이게 4교시가 되든 5교시가 됐든 간에 한 번 회독을 3주 안에 다 할 수 있게끔 그럼 문제를 풀면서 다 회독이 가능하게끔 문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총 정리하면서 요때 나올 만한 것들 그래서 역학 문제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리긴 했지만 파이널 모의고사 때 역학 문제만 계속 또 몇십 문제 풀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실수할 확률이 정말 줄어들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총 정리를 이렇게 해드릴 거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는 저의 특징은 뭔가 이렇게 딱 고정시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반영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 문제를 뭐 A, B 두 문제 보통 A, B 2개씩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통합 모의고사 때 3개씩 보통을 드리고 아니면 더 필요하면 막 4개, 5개씩 드려요. 왜냐면 선생님들이 A라는 개념을 익히게끔 하려면 이론도 설명을 하고 쪽지 시험도 보고 기출에서도 몇 번 다루고 그리고 나서 영역별 모의고사 다루죠. 통합 다루죠. 파이널 다루죠. 이렇게 해서 최소 10번 이상을 해야지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자동 반사처럼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아나필락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므로글로빈 E는 자동으로 나오잖아. 그 정도 수준은 자동으로 나와요. 근데 반응 대가는 자동으로 안 나와. 그걸 자동으로 쓸 수가 없고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려면 계속 트레이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문제를 많이 드리고 이렇게 고단하더라도 시험장에서는 그 긴장도가 최고도잖아요. 그리고 또 특히나 한 번 시험에 경험이 있던 분들은 더 많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긴장을 해서 실수를 줄이려면은 그만큼 습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선생님들은 혼자서 반복하려면 그게 제한이 있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 것도 사실은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여러 적용을 통해 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필수 이론반 아까 설명한 거예요. 1월부터 5월까지 한다. 1, 2월은 대신 목, 토 하고 그 다음에 3, 4, 5는 목요일이다. 3월에서 6월까지는 토요일날 기출로 할 것이다. 근데 기출을 내가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뭐 90 몇 년도에 나왔고 2002년도에 나왔고 2010년도에 나왔고 이게 3년 나왔어요. 근데 내년에 나오란 보장이 있어요? 저는 그 분석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분석을 하는 건 나의 몫이에요. 나의 몫. 그거는 기출 확장이나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에서 드릴 거고 선생님들한테는 물론 이게 이제는 다 알잖아. 아나필락시스 중요하고 천식 중요하고 인지 왜곡 중요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런 의미보다는 실제 풀어보고 하고 복습해오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의 오답을 빨리 교정하고 하는 거. 그래서 실제로 풀어보고 확장 문제 풀어보고 많이 적응시킨다 문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다 설명했어요. 7, 8월 영역별, 9, 10월 통화, 그리고 11월 파이널. 그래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 인출을 할 수 있게끔 최종 개념 정리를 하게끔. 그래서 11월 달에 이제 저 수업도 11월 첫째 주에 되니까 선생님들이 반으로 줄었어요. 안 왔어요. 제 수업이 처음 왔던 선생님들 거의 끝까지 다 왔거든요. 근데도 이제 복습 시간이 모자른 거죠. 근데 실제 그 복습을 하는 시간보다 파이널 모의고사에 와서 문제 풀어서 인출하는 시간이 훨씬 그러니까 훨씬 효율적이고 더 많이 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 문제 내가지고 그만큼 인출 못 해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좀 저는 되게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해 이슈사항, 뭐 최신의 간호 내용 이런 거 같이 마지막에 총 정리를 한다. 그래서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강의다라는 거는 선생님들도 지금 강의를 뭐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독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강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그쵸? 교재는 어떤 걸 선택할 거고, 강의력은 쉽게 이해가 되는지, 그죠? 그리고 실제 적중률이 어느 정도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했는지, 반복학습이 가능한지, 그리고 실제 학생들하고 소통이 가능하고 피드백이 빠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교재는 제가 쓸까라고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 이제 뭐 주변에서도 성격상 아마 이 교재 쓰려면 한 풀로 잡아도 강의 안 하고 교재만 2년 이상 쓸 것 같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리고 아무리 봐도 강론서를 뛰어넘는 교재가 없어요. 그리고 출제위원들도 뭐 물론 이제 현장에 계시는 뭐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교사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실제 조교수들 이상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강론서로 우선은 강의를 할 예정이다. 근데 아동간호학만 상하 2권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 아동간호학이 최근에 출제가 잘 안 돼요. 근데 모성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은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기출 중심으로 강론서는 강의를 할 거예요. 근데 꼭 봐야 되는 파트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당뇨병, 그죠? 고혈압, 이런 거 COPD, 뭐 성인 같은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다 훑어는 봐야 돼요. 근데 실제 우리가 시험에 출제됐을 때도 보면은 강론서에 있는 표에 있는 약물이나 강론서에 있는 그림 위주로 그대로 출제되는 경향이 많아요. A 1번 문제가 뭐였죠? 모델 간호이론 모델이 있었잖아요. 건강증진 모델. 그것도 강론서 그림 그대로의 빈칸 가로 넣기잖아요. 그리고 유방암 작년에 타모시펜. 그것도 성인 간호학 중에 약물로 박스 쳐가지고 중요하게 나타나는 약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타모시펜도 중요도로 강론서에 그렇게 표시를 어떻게 보면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 중심으로 강론서를 훑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그림 위주로 굉장히 잘 나와 있고 이해가 쉽고 지금은 물론 선생님들이 키워드만 쏙쏙 뽑아가지고 쓰는 게 좋죠.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 생각이에요. 키워드만 쏙쏙 빼서 쓰는 건 서술형 시험에 더 맞다고 봐요. 10년 이상. 근데 지금은 시험 문제가 올해도 어렵진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어렵진 않았고 기출 위주에서 다 다뤄졌던 거고 강론서에서 대부분 중요한 문제들이 이제 다뤄졌던 거죠. 물론 뭐 근로복지공단이나 뭐 장갑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서 강론서에 대해서 부담을 조금 선생님들한테 줄여주려고 최대한 이해 중심으로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먼저 강론서 책을 집필하는 시간에 차라리 그 예시를 이해가 좀 쉬운 예시를 최대한 빨리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관련된 그림을 더 찾아가지고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비교 개념들을 계속해서 비교해준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채점하는 거는 다 강론서대로 한단 말이에요. 채점 기준이. 그래서 작년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을 때 강론서가 없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대로 원칙대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야 된다. 다만 요즘 시험은 실수를 하면 안 된다.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정확한 답을 알아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강론서로 할 거고요. 그리고 너무 이제 강론서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4년 그 공부를 하고 바로 국가고시 보고 오시는 선생님들은 4년 동안 그 강론서를 봤던 게 사실은 쌓여있던 거고 그리고 임상에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다른 일 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 사회 경험이라는 게 쌓여있고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호사인데 뭐 노동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개념이에요. 건강에 대한 개념이고 임상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어렴풋이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개념들을 정확하게만 짚으면 되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개념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강생들이랑 소통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심화 카톡방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이제 질문도 드렸고 답변도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비수강생들 분들한테도 한 160분 있었나? 기본 카톡방에서 일주일에 2번 질문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비수강생들한테도 제가 10월 15일까지는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1대1로 답변 주면 제가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 이제 수강생분들은 되게 걱정을 했었죠. 아니 모의고사 문제도 계속 이렇게 내야 되고 바쁘신데 어떻게 그렇게 막 100 몇 명한테 1대1로 그 실시간 답변을 주냐. 근데 좀 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피드백을 정확하게 줄 자신도 있었고, 이제 저도 공부도 되게 많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랑 배우는 입장 완전 달라요. 그래서 나는 이 개념쯤은 쉽게 이해할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도 수험생분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개념들도 있었고, 그래서 좀 이렇게 저는 좀 소통이 되게 중요하다. 잘 가르치고 문제를 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올해는 이제 아마 비수강생들까지는 이제 이렇게 커버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신 1대1로 질문해 줄 때는 최대한 빨리 답변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밴드를 할지 카톡방을 운영할지는 이제 고민 중이긴 해요. 근데 마지막 한 달, 2달, 최소한 한 2달 정도까지, 2달 전에는 밴드든 카톡방이든 실시간 의사소통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모의고사에서 이제 냈던 거지만 한 번 더 봤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카톡도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다가 한 번 더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뭐 공부 방법이나 멘탈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수생이나 N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합격자 발표가 이제 나잖아요. 12월 28일 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다음에 막 좌절도 하고 여러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에 시달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빨리 잡아야지만이 공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해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반복 학습.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수업 후에는 다음 강의 때는 무조건 쪽지 시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 5문제, 6문제 이런 수준이 아니라 지난주에 이론을 다 리뷰할 수 있게끔을 다 충분히 문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게 강의 철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우리가 지금 멀리 이렇게 합격이라는 길을 가지만 단위를 다 쪼개가지고 지금 저는 강의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수업을 선생님들이 들었을 때 오늘 9시부터 6시까지 수업 내내 들었는데 머리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사실 이러면 문제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복습 시간을 정말 최소화시켜 드리고 싶은 게 첫 번째. 그래서 회독을 나중에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세이브 시킨 거. 그 다음에는 그 다음 강의 때는 그 전에 강의했던 거를 한 번은 썸머리를 하고 가자. 그래야지 정리가 된다. 계속 이론 나 혼자 강의 나가면 뭐예요?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정리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리고 아까 기출 문제풀이만 최소 3회도 가능하게끔 스케줄이 나갈 것이다. 그리고 모의고사에 총 영역별 3회 이상을 출제를 할 것이다. 그러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반복되니까 이해되고 적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 강의의 특징은 그냥 저는 진짜 이름 이지잖아, 이지. 그래서 복습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이해 중심의 강의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제가 4개월 기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출 중심의 문제풀이를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강론서 교재로 이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좀 이게 명확해야 된다. 답이. 그리고 체계적인 이론의 틀을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실제 시험 현장에서 좀 당황하지 않고 좀 이렇게 술술 쓸 수 있게끔 그런 적응력을 향상을 시킬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 강의는 이제 초수, 재수, 그죠? 초수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재수이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이제 학원 선생님이랑 인터뷰를 했어요. 뭐 유튜브에 올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재수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N수생 분들은 대부분 거의 비슷할 거예요, 생각이. 이게 1이랑 병행을 같이 해볼까? 상반기에는? 그죠? 2번째에는 혼자 독학을 해볼까? 3번째에는 그러면 공부를 한다면은 상반기에 한 독학을 하든지 아니면 하더라도 한 5월이나 6월부터 시작을 해서 모의고사만 좀 풀어볼까?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 독학을 해도 다 가능하세요. 근데
강론을 우선은 보라는 거. 우리는 사실 우리 뇌는 새로운 입력을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보던 것만, 아는 것만, 익숙한 책만 보려고 해요. 내가 봤던 교재가 예전에 A라는 교재가 있어. 그러면 강론서를 보려면 눈에 안 들어온대요. 하반기에 선생님들이 계속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이제는 강론서가 눈에 안 들어온대. 마음도 너무 급해지고. 그리고 나서 실제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정말 내가 재수를 하든 N수를 하든 올해 합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강론을 봐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두 번째는 공부를 하려면 최대한 1월이나 2월 빨리 시작을 해라. 지금은 저희가 시험이 끝난 지가 얼마 몇 주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뇌가 바짝바짝 거리고 기억들이 이제 아직도 시험 문제 다 기억나죠? 답안지도. 그죠? 이거를 다 장기 기억으로 넘겨야 돼요. 완전히. 근데 이게 몇 달 쉬어봐요. 그러면 또 잊어버린 개념들이 또 생기고 또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할 거면은 최대한 빨리 해서 지금 있는 개념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확장하고 이어가면서 장기 기억으로 빨리 넘기는 게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멘탈 관리를 빨리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탈 싸움이에요. 재수생 이상부터는.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해라. 초수든 재수든 간에. 제대로 하나씩 다시 짚고 하고 올해 합격할 건지 마음가짐부터 다시 잡아야 돼. 아, 상반기에 슬렁슬렁 보내고 나 혼자 독학한다고 해요. 근데 요즘 MBTI 엄청 유행이잖아요. 그러면은 난 J형이야. 완전 계획형이야. 나는 오늘 했던 계획을 제대로 다 혼자 달성하지 못하면 잠을 못 잘 정도로 계획형이야. 그 정도면 독학해도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5월, 6월 되면 후회된다니까. 다시 괜히 독학했나? 혹은 내가 너무 상반기를 너무 이렇게 흘러보냈나? 왜냐면 교육학이랑 전공까지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려면 1월부터 11월까지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재수생이나 N수생분들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초수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마찬가지긴 한데 처음부터 개념을 명확히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탑을 쌓잖아요. 지금 하나하나 탑을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에 기초간호과학을 되게 자세히 해놓은 게 나중 되면은 뭐 산염기 불균형도 헷갈린다니까요. 그 개념조차도. 산염기 불균형에 이게 지금 대사성 산증이 대상성 알까 그랬지. 이 대사성 산증에 지금 보상기 전에 해당해야 되는 이게 나중에 헷갈려 버리면 다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하나하나 탑을 쌓으려고 지금 이론 강의도 오래 하는 거거든요. 기출도 오래 하고.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일주일에 2번 오시는 게 부담인 거는 충분히 알아요. 충분히 알긴 하지만 그래도 상반기에는 좀 해놔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학습자의 준비. 우리가 체크리스트가 있잖아요. 뭘 할 때는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할 때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고 강의를 선택하고 그죠? 이런데 세팅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그거를 최소화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학습자로서 만약 수험 생활을 할 거면 공부를 정말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나의 사실은 내적인 동기는 뭔지, 모티베이션이. 정말 나는 보건교사가 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대충 한 6개월, 1년 해봤다가 때려칠 거고 다시 임상으로 돌아갈 건지, 난 정말 보건교사로 결론을 낼 건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나 전환점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 건지, 내가 보건교사가 되는 게 정말 절실한 건지, 이런 나만의 내적인 동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 보건교사의 지금 단점보다는 정말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장점들을 많이 보세요. 실제 근무하고 있는 그런 이제 보건교사 선생님들의 현장 이야기도 들어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저도 해드리긴 할 텐데, 이런 내적인 동기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독학을 할 건지 강의를 들을 건지, 그죠? 그러면은 어떤 교재로 선정을 할 건지, 그리고 강의를 만약에 듣겠다라고 하면 누구를 들을 건지, 그거를 또 몇 달 방황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왜 시간을 투여를 하냐고요. 본인이 결정을 했어요. 독학으로 결정했으면 독학으로 밀고 나가요. 그리고 내가 강의를 듣겠다 하면 누구로 듣겠는지 본인이 결정을 하고 그 강사를 믿어야 돼. 어쩔 수 없어. 이 강사의 기웃거리고 저기의 기웃거리고 강론도 이 책의 기웃거리고 저 책, 그러다 보면 다 틀어지고 엉망진창이 돼요. 이 시간들을 되게 빨리 잡아야 돼. 교재까지 빨리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육아랑 병행하는지 여기에 공부에 올인하는지를 잡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몇 시간을 최소 하루에 공부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공부할 장소는 어딘지, 이것도 뭐 우리가 스터디 카페 요즘 많이 가잖아요. 혹은 어디서 공부를 할 건지,
거기 공부할 때 집중은 잘 될 것인지, 그 제반 환경들, 내가 차를 끌고 뭐 스터디 카페를 가면 거긴 주차장이 잘 돼 있는 건지, 거긴 하루에 몇 명이 와서 시끄러운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미리 해 보시고, 또 주변 환경을 이제 한번 이제 더 세팅을 세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와줄 사람은 주변에 있냐? 내가 육아를 하고 있으면 하루에 4시간 정말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토요일에 직강을 꼭 와서 들어야 돼. 그러면 정말 도와줄 사람들이 있는지, 1순위, 2순위까지 선정을 해서 있는지, 그리고 공부할 시간 확보를 위해서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뭐 육아를 위해서 시부모님한테, 뭐 친정 부모님한테, 혹은 남편한테, 혹은 뭐 일을 병행을 하면은 일을 할 때 급여도 높고 일도 편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보험교사를 하려고 하는데 일까지 병행하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내 몸이 편해야 돼. 내 육체가 편해야 돼요. 정신적으로도 편해야 되고. 그래야지 내가 공부할 시간이 확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선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래서 변수 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1년이란 수험 생활을 이제 하겠다 해도 갑자기 내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공부를 못할 환경, 이 변수들을 컨트롤해서 최대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나를 도와줄 사람, 내 시간,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다 해요. 그 다음에 같이 공부한 이제 파트너는 스터디원이라든지 이제 초수분들은 이제 직강 오시면 스터디원을 짜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파트너도 좀 시너지 효과를 좀 좋게 긍정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더 좋겠죠. 옆에서 열심히 하면 자기도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효과적인 이제 학습 전략이다라고 하면은 강의 스케줄대로 우선은 복습만 해도 우리가 회독 7번, 8번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강의 스케줄이 한번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 약간 좌절감이 느껴지잖아요. 그게 이제 막 인강이 막 한 달치 밀려. 그러면 스케줄이 계속 꼬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의 스케줄대로 그대로 나가려고 하면 직강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냐. 그죠? 그 다음에 강론서를 볼 때도 저는 우선은 제목을 보고요. 그 다음에 소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을 보고, 그 다음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이해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보고, 암기하고, 적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지금 재수생이나 N수생분들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히 우선은 표시를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이 없더라도 1, 2월 달에 지금 막 생생하게 인출된다니까요. 이럴 때 우선은 다 인출을 해보는 걸 저는 진짜 추천을 드려요. 강론을 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초수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동그라미, 세모, X 해가지고 정말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히 구분을 해라. 그렇게 명확히 안다고 해도 시험 현장에서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 마음가짐. 우선은 본인한테 좀 이렇게 제가 아무리 옆에서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길잡이이자 서포트 역할이에요. 마라톤으로 따지면 뭐 페이스메이커처럼 옆에서 같이 뛰어드리긴 하겠지만 본인들이 마라톤을 완주를 하고 결승전에 가서 순위 안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안 그래도 공부할 때 되게 좌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자기 자신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본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옆에서 이제 그분이 성공하신 의사 선생님이었는데 누구를 가장 존경하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은 그래요. 뭐 어머니를 존경한다. 혹은 뭐 옆에서 훌륭한 뭐 김연아 선수를 존경한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20대에 20살에 자기 자신을 가장 존경한대요. 그러니까는 그만큼 본인이 그렇게 이 20살이 치열하게 살았고 다시는 그 정도 할 수 없을 만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요. 근데 계속해서 선생님들 하는 말이 제일 못 믿는 게 나라고 의지박약이다 라고 하는데 매일매일 성취감들이 계속 쌓이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스케줄도 직각으로 오라는 게 안 밀려야지 된다. 그거부터가 좌절을 하기 시작하면 오늘 또 복습 못했네. 오늘 아파서 뭐 못했네. 계속 그러면 계속 자기 효능감이 깎이거든요. 그리고 본인한테 오늘 하루 잘했으면 강압으로 주세요. 오늘 내가 뭐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러면 우리가 학생들한테만 강압을 주는 게 네 자신한테 강압으로 주는 거야. 그리고 나의 지금 장애물이 뭔지, 지금 내가 지금 왜 우울증에 지금 시달리는지, 왜 좌절감에 시달리는지, 아니면 나를 지금 귀찮게 하는 주변 여건이 있는지, 뭐 친구가 쓸데기 없이 카톡을 하루 종일 해. 그럼 그 친구 컷해야죠. 1년 동안은. 계속 이런 식으로 본인을 객관화시키면서 본인을 믿고 자기 자신을 좀 칭찬을 해야 돼요.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뭘 하냐면
그 영화를 1.5배로 봐요. 영화를 1.5배로 보면 1시간 10분, 20분이면 다 보거든요. 저는 엄청 빨리 봐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전환요법이라 하죠. 정신과에서. 전환을 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 저는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슬픈 영화를 봐서 펑펑 울어버리면 카타르시스도 느끼고, 아니면 막 웃긴 거 정말 봐가지고 웃으면은 정말 빨리 돼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누워서 쉬겠다 하고 유튜브 보기 시작하면 알고리즘 뜨는 거 다 보고 뭐 하다 보면 2-3시간 금방 가면서 스트레스는 안 풀리고, 괜히 잠 늦게 자고 또 내일 아침 늦겠네, 막 이런 것들이 있다면서. 본인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그게 뭐 웹툰이든 뭐 유튜브든 뭐든 간에 이런 게 되지만 확실히 내 생각을 공부해서 다른 쪽으로 확 전환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게 뭐냐, 제가 아까 말했듯이 좌절감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박탈시키는 거예요. 오늘 이만큼 했네. 예를 들어서 일이랑 병행하시는 분들도 올인하시는 분들은 오늘 분명히 10시간 했을 거야. 근데 사실 10시간 공부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일이랑 나는 병행을 했어도 내가 오늘 꼭 지키고자 하는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했네? 이렇게 본인을 계속 칭찬을 해주면서 그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 이런 이제 자기 효능감들이 증진시킬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추천드린 거는 매일매일 학습 일지를 쓰라는 거. 저는 총 공부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얼마만큼 내가 여기에 집중하고 몰입했느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강의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몰입을 정말 하잖아요. 그러면 배고픈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몰입을 정말 하면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배는 안 고프네? 좀 이따 먹을까? 좀 더 하고 먹지. 그리고 되게 상쾌해요. 몸이 가벼워. 그러니까 제가 수업 준비를 하고 모의고사 문제를 낼 때 48시간 중에 1시간 장쪽도 많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어떻게 사람이 48시간 중에 1시간 말이 되냐. 근데 진짜 몰입하면은 너무 이제 봐야 될 것도 많고 강론도 여러 가지 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피곤한지도 몰라요. 근데 그 정도로 선생님들은 공부를 하면 안 되겠지만 규칙적으로 우선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들은. 하지만 그 중에서 진짜 집중했고 몰입했던 시간이 뭔지, 그리고 오늘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뭐 오늘은 뭐 생리통 때문에 공부를 좀 못했어. 오늘은 뭐 때문에 못했어. 하지만 본인이 오늘 잘한 것들을 더 격려를 해주고, 내일 좀 더 잘하면 되겠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인지치료할 때도 역기능적 사고 기록도 쓰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다 일기 쓰잖아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하시면 훨씬 자기 객관화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우리가 결승이라는 큰 목표가 있지만 하루하루만 우리가 생각보다 한 주 한 주가 빨리 가요. 벌써 월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벌써 오늘 토요일이야? 그쵸? 복습 안 했는데 내일 또 강의네?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만 정말 충실하게 살자. 제가 엊그저께 인터뷰할 때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김연아 선수가 선수 생활할 때, 그때 스트레칭을 막 하고 있었어요. 스트레칭 하고 있는데 기자가 옆에 와가지고 무슨 생각으로 하냐고 했더니, 생각은 무슨 생각으로 하냐고, 그냥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는 루틴화하고 일상화 시키는 게, 공부하는 게 훈련이 안 돼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 훈련 시키는 기간도 사실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러지만 계속 하루하루 충실히 살면 분명히 좋은 결과는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를 먼저 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 과정이 힘들지 않겠죠. 근데 내가 경쟁률도 이렇게 높은데, 제가 오늘 일부러 경쟁률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서울 16명 뽑는데 13대 1인데 내가 여기 안에 들 수 있겠어? 라고 불확실성에 매몰되면은 자신감도 없어지고. 그쵸? 근데 다 비슷해요. 실력도 사실 다 비슷비슷하고, 다 국가고시 봐가지고 간호사 면허증이 있고, 더 힘든 임상에서도 있었고, 더 힘든 임신 출산까지 다 하셨던 분들이 왜 못하겠어요? 근데 본인이 얼마만큼 나는 합격하겠냐라는 그 자신감이 어느 정도 있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내가 합격이라는 미래를 아는데 왜 그 과정을 힘들다고만 생각을 하느냐 해서 좀 생각을 전환해서 당연히 내년엔 합격하겠지라고 생각을 좀 전환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올해의 기출 특강을 아예 포커스를 기출 그 분석, 적중률 분석으로 잡아서 실제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분석을 했는지를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거든요. 아예 그쪽으로만 포커스를 했어요. 왜냐면 기출 특강 사실 듣기 전에 그 가채점 다 해봤잖아요. 한글 파일로 답안지 다 드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드렸고요. 저는 이제 올해에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냐.
지금 이건 다 카톡이에요. 카톡으로 선생님들이랑 피드백을 했던 거고 실제 수업에서 말했던 건 훨씬 많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범이론적 모형은 올해 무조건 나온다. 매년 출제된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서도 뭐라 해서 변화 과정은 매년 출제된다. 변화 단계는 너무 쉽잖아요. 근데도 불안해서 파이널 모의고사에 다시 변화 단계를 다시 쓰라고 했어요. 한번 다시 짚었는데 변화 과정이나 이거는 나온다. 두 번째 계속해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아토피, 피부 질환은 나온다. 라고 해서 제가 아나필락시스는 워낙 중요하고 사실은 쉬웠어요, 문제가. 근데 피부 첩보 검사까지 이제 접촉성 피부염도 학생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모의고사 문제 그대로 지금 나왔던 거고 또 하나는 처음에는 7월 강의 시작할 때는 그 하임리히법만 몇 번 출제를 했었어요. 근데 마지막 통합 모의고사에는 계속 CPR만 그 세부 내용 근데 좀 확장을 많이 했죠, CPR은. 그래서 CPR은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이다. 마지막 심화 카톡방까지 계속 CPR 관련해서 했던 게 CPR 오늘 이번에 나올 것 같았다. 근데 이건 누구나 예상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행동수정 모형. 그러니까 작년에 교사들 이슈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훈육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타임아웃도 못 시키고. 그래서 올해는 훈육 아니면 행동수정요법이 나온다. 라고 했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반응 손실을 마지막 카톡방에 또 냈어요. 모의고사에서도 냈었지만 반응 손실, 반응 대가 같은 말이잖아요. 코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수정요법은 앞으로도 계속 중요할 것이다. 학생들이 바로 행동을 수정하는 거니까. 그리고 인지치료. 인지치료는 워낙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지치료도 실제적으로 인지치료, 행동치료는 분명히 나온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실제 방어기전, 인지왜곡, 치료조, 비치료적 의사소통 꼭 나온다. 그러면은 꼭 나오는 거 위주로 반복해서 거기에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화 카톡방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변증법적은 모고 때 최신 치료법으로 이야기를 했고 임상심리사가 이제 찍은 문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레이아웃을 저는 이제 22문제 중에 잡았을 때 범위론적 CPR, 행동수정, 인지치료 이렇게 이제 잡았고 그 다음에 역학 문제를 제 수업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 많이 내드렸어요. 왜냐면 거기 뻔한 문제들에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 막 반올림 잘못하고 그죠? 그래서 역학 문제는 무조건 한두 문제씩 나오잖아. 그 다음에 간호 이론에서 한두 문제 꼭 나오죠. 이거는 끝까지 알아야 돼. 그리고 이번에 생각했던 거는 사회보 가로넣기로 2번 출제를 했고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파이널 모의고사 문제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 할 때 한 번만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마약은 당연히 한 문제는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저는 사실 오용이랑 남용을 더 중요하게 보긴 했었어요. 의존보다는. 신체적 의존이라 심리적 의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쉽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기본간호. 기본간호에서 제가 한 2-3번 강조했던 게 연료법이랑 냉료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봐라. 이런 기본들이 틀려버리면 되게 문제가 아깝다라고 했었고 근골격계 그 성인에서 봐라. 그래서 석고붕대, 캐스트, 합병증 그거 계속 두 번 정도 모의고사에 또 한 번 냈었죠. 그 다음에 다 알다시피 그 뭐예요? 당뇨. 임신선 당뇨이든 신생아 저혈당이든 당뇨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였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 맞춘 게 아니라 저의 골격을 이렇게 짜고 수업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동기 때 잘 발생하는 정신질환이 뭐예요? 자폐증, ADHD, 그 다음에 뭐 틱이나 뚜렛, 틱 뚜렛 나왔고 강박 나왔고 이렇게 이제 그 레이아웃을 잡고 시작을 하면은 아 역학에서 계속 반복해줘야겠네. 인지왜곡, 치료적 의사소통 계속 이건 분명히 나오니까 여기서 틀리면 안 되지. 행동수정요법 해봤자 뭐 혐오치료, 정적 강화, 부적 강화, 그죠? 반응 대가 이거 개념 틀리면 안 되잖아. CPR 틀리면 안 되잖아. 아나필락시스 피부 문제 틀리면 범위론적 모형 이것도 꼭 나올 것 같은데 틀리면 안 되니까 계속 보고 간호이론 계속 보고 사회보험 계속 보고 당뇨 계속 보고 아동정신포하고 이것만 봐도 사실은 반 이상을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이런 이제 레이아웃을 잡고 선생님들 모의고사를 계속 반복해서 이제 내드렸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은 그 기출 분석 거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강의를 할 것이다 정도로만 이제 보시고 또 질문 사항이 있거나 이러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돼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